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오늘로 이제 5일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뵙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총평은 어떤지 한번 간단히 묻고 가볼까 하거든요. 먼저 이번 6.3 조기 대선의 성격은 지난 12.3 비상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그 선거를 치르는 선거였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겸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예.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이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했던 선거였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49.4%라는 예. 거의 그 1730만 표 역대 최대의 그 득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이 국민들께서 네. 가지고 계셨던 그런 심판의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반을 못 넘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아쉽긴 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반이 그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그 숫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49.4% 역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얻었던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년 만에 다시 네. 이제 정권을 내주게 된 셈이 됐는데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40%는 넘겼으니까 그래도 좀 잘했다 이런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젖잘싸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 보수 진영이 어떻게 다시 국민의 명령을 다시 이제 수임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 김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역대 최다 득표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총선의 민주당 득표율이 50.5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 예. 1%의 간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이 권력의 자제와 절제를 요구했다고, 즉 균형을 요구했다고 보고 네. 국민의힘에게는 당신들이 다시 보수 지형을 개혁적으로 쇄신적으로 재편한다 그러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지난 총선보다도 1%포인트 정도 낮은 득표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었다는 것은 예. 저는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어떤 국민의 명령들을 얼만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당의 개혁과 쇄신들을 예. 좀 더 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보수 지형의 재편을 이뤄낸다면은 그나마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에게 줬던 뼈아픈 교훈들은 예. 아마 다음에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투표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제 갤럽조선 조사 결과가 나왔죠.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거는 선거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선거는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인물이거든요. 근데 구도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구도를 바꾸지 못하고는 선거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또 예.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탄핵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도 고스란히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네. 하지만 50%를 넘지 않은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 융합을 어떻게 해나갈지 부분. 뭐 내란 종식은 내란 종식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또 하나가 이제 41.15%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젖잘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이후에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전체 289만 표의 패배인데 예. 130만 표를 경기도에서 졌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 이후에 나왔던 것이 경포정, 예.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그다음에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화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바닥까지 파들어가서 기초공사까지 새롭게 하는 변화가 없으면 예.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를 보여주는
대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뼈를 깎는 쇄신이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인수위가 없는 만큼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다음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추가 인선 발표 소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3명의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관심이 있는 지점은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이제 임명된 이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여권에서마저도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서 이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지명을 좀 처리하지 않을까, 내정설이 좀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내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강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강행이라고 보지 않고요. 반발이라기보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오광수 오늘 신임 민정수석께서 이제 그동안 검찰에 한 26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대부분을 특수통에서 근무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의 지점이다라고 이제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신 것은 예. 저는 충분하게 어제 또 당 지도부들과의 만찬 회동이 있었고 예. 그런 우려에 대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불식되었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특히 검찰의 특수통이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우려들과 관계없이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이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 오광수 그 수석의 예.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굳이 지금 이런 일부 우려 때문에 예.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것이 실용적인 인사에서 실용적 인사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니니까 일단 임명해서 기용해서 쓰고 예.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제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당내 일부에서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법개혁의 어떤 주체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당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적절하게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던 이유는 뭐 특수통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 뭐 사법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네. 뭐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민정수석이 할 일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사법제도 비서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키가 사법제도 비서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법제도 전반, 즉 대법원의 대법관에 대한 증언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 정부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법 개혁에 대한 큰 틀을 예. 아마 사법제도 비서관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없었던 직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민정수석이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민정수석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거 말하자면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출신의 손을 빌려서 하다가 그 실패로 돌아갔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일부 내부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지만 네. 과거 같은 민정수석의 같은 역할과 그런 지위들이 없어요. 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그 신설된 직위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 오히려 저는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의중 전달 정도의 심부름 역할이기 때문에 예. 제한적 참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저는 밀어붙인 거로 보고 그걸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으나 뭐 대통령의 사실 의지가 중요한 거고 그걸 관철하려는 제도적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민정수석 하나 때문에 검찰 개혁이 좌지우지된다. 그건 허약한 생각들이죠.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정말 이번 인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우상호 민정수석인데, 정무수석인데, 예, 예. 저는 야당과의 문제를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얼만큼 제대로 좀 의욕을 갖고 풀어가겠나 그 의지가 반영된 걸로 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 그다음에- 잘한 인사다. 그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정치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예. 균형 잡을 줄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무수석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야당의 정치적 공간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협치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대통령의 100일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적임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기시감이 드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검사와의 대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와의 대화라고 하는 이벤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또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 가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저는 소프트 랜딩인 것 같아요. 하드 랜딩보다는 예. 오히려 오광수 민정수석으로 지명을 하면서 예. 누구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의 집단적인 또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면서 검찰 개혁을 오히려 더 완성해 나가는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뭐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또 보수 쪽에서는 진영 간 대결이 깊기 때문에 또 반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검찰 조직이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광수 이 민정수석 임명의 배경은 전략은 조금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가면서 오히려 우선순위를 경제나 또는 일부 통합이나 또 안보나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 랜딩을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한 인사평가도 이제 최소영 평론가께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상호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재명 정부 인사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좀 기용되거나 물망에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아마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상호 지금 이제 그 정무수석의 임명은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그만큼 어떤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예. 국회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예. 그런 국정의 우선순위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네. 여기에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지금 각 정당의 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부분을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특히 예. 추경 같은 경우도 시급하게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물론 이제 저희 여당인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야당들과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국정의 운영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의 협치를 해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오늘 우상호 그 정무수석의 임명을 통해서 예.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통령실의 3실장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규현 홍보소통 수석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이규현 수석은 그
그 국회의원 경력은 없습니다만 우상호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4선 의원 출신이세요. 예. 그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3선 의원 출신인데 이런 선수를 파괴하고 나이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직이 대통령 비서실이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보다도 원팀 정신이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강조되고 예.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저는 행간으로 하나를 더 읽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파격적인 인사다. 그리고 야당과 이제 협치를 할 의지를 보인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선 과정에서 봤을 때 뭐 비명이나 보수 인사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과연 통합을 강조했었는데 이 통합을 인선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인선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 안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로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 안에 비명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아주 뭐 그 눈에 띄는 친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개파석이 굉장히 옅은 분이다. 그래서 화합형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갔고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와 내각의 인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각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성분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예. 특히 보수 쪽 인사들도 기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보좌하고 대통령 생각을 당과 내각에 이렇게 교감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실용적이고 그 좀 뭐랄까요 빠르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실 인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말씀을 보태면은 이 정권 초반에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탄력도 있지만 지지율하고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 당장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제 발표가 안 됐지만 이번 주 이제 오는 금요일 정도 또는 목요일 정도에는 얼마나 이제 국정을 잘할 것이라고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질문이 나와서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 또 대통령 지지율을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인사에 있어서 방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비서실은 이른바 참모 조직입니다. 예. 이 대통령과 일사불란하게 뜻을 맞출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당히 다른 배경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적어도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들이 여론이 전달되느냐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면 눈치를 봐서 할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이전에 다른 정무수석과는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 때의 정무수석과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인사에서 방금 전에 차윤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좀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조금 이 교체를 좀 미루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과의 교섭이 해오던 또 라인이거든요. 예. 그러면 스콧 베센트라든지 미국의 제임슨 그리어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 지금 7월 줄라이 패키지 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6월 달인데 바꿔버리면 상당히 7월 달에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이 G7에 갔을 때 예. 협의할 때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덕근 정인교는 당장 교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통합적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이제 인선 얘기를 했는데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을 하자마자 이제 곧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언제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사흘 만에 이제 통화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 거죠? 뭐 사실 조금 뭐 빨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뭐 나흘 정도 좀 지난 시점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점보다는 이제 첫 통화를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통화야말로 양국 정상이 첫 인상을 교감하는, 그리고 예.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오래가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준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괜찮았다고 네, 그렇죠. 보시나요? 뭐 서로 이제 괜찮았다 그러는데 뭐 일각에서는 왜 그 SNS에 그 후의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느냐는데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어떤 협상 레버리지에 따라서 쥐락펴락하게끔 이제 자신의 유리한 것만 올리는 거니까 네. 그걸 올리지 않은 것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저런 그 관계를 통해서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또 이제 바로 또 이제 조만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굳이 서둘러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G7에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한 번쯤은 서로 간에 좀 그 이를테면 한번 교감을 한번 가진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 우리는 G7 초청국, 그러니까 그 참여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옵서버 국가라서 호주하고 한국은 이제 G9으로 가는 건데 사실상 네. 사실상 이제 그러면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를 취임 후 한 2주 만에 한 자리에서 만난다? 네. 매우 드문 기회죠. 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역지사지해 보면은 이걸 내가 취임한 지 한 2주 만에 가야 하나? 예. 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효과는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서 바로 빨리 만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깊은 대화는 안 이루어지겠지만 예. 최소한 한국의 신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부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큰 성과를 좀 큰 성과를 낸다는 그런 부담보다는 네. 그냥 잘 하고 오면 되겠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정치적 격언이 있거든요. 예. 모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첫 대비 순방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또 굉장히 빠른 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화 통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 그것이 뭐 당일날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다음날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 그 평가하는 수준은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네. 저는 충분히 스킨십이라든지 친교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 그 신뢰를 쌓아가는데 상당히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골프라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이 골프를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서로에게 대한 친교의 시간을,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같이 하지 않았던 그런 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예. 또 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G7에서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 후 열흘 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원상 회복을 해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이 다자 무대의 외교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점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셈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분의 앞으로의 보여주실 이 합의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아마 주 후반에 G7을 참석하게 되고요. 네. 또 이번 달에 중요한 그 다자 무대가 또 하나 있는 게 24일부터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초청을 이미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갈지 네, 갈지 말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번에 G7에서 좋은 그 인상을 남기고 올 수 있다면 아마도 나토 정상회의에 한 번 더 가서 빠르게 여러 정상들과 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우리나라의 외교가 사실상 멈춤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로 6개월 이상 그 외교다운 외교는 멈춤 상태였는데 이제 그 외교를 다시 풀어 나가는 첫 행보로서 다자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셔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준비 부족 부분도 아마 밤을 새워서 또 채워 놓으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 뭐 첫 통화가 뭐 하루 만에 이루어졌니 사흘 예. 만에 이루어졌느니 예.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국익을 상대하고 있는 외교를 평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짧게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날짜나 시간,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통화 내용에서도 알려진 바로에 따르면은 관세 협상, 또 방위비, 또 알래스카 LNG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도 지금 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와 일본의 참여를 상당히 좀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가장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이 외교 철학이 실용 외교거든요. 예. 이 실용 외교를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외교진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또 남북 관계, 예. 또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랑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당히 대중강경파거든요. 그러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소통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셰인바움 여성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학습한 그 내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골프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예. 3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법.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죠. 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원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용을 받거나 아니면 절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벤치마킹해서 잘 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까 이 부분일 텐데 시간상으로는 조금 빠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약식은 뭐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스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월 달에 있을 우리 관세 협정의 최종 그런 이제 상태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협상이라는 게 조금 맞으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이번은 친교의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국 정상회담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준비가 중요한 거지 네. 시간적으로 서둘렀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비즈니스형 외교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이른바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시간적으로 빨리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왜 과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조금 국력이 딸릴 때는 미국 정상을 만나는 게 그 권력의 정통성과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지금 국가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도 실무형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국민이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진짜 그 가랑이 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한 극대화한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그게 저는 옳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보다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 달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정청래 의원, 박찬대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뭐 친명 대 친명 구도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이제 뭐 친명, 비명 이런 건 없다 민주당에 하셨으니까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돼서 소위 이 투톱이라고 하죠. 당에 두 대표가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있는데 예. 원내 대표 선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직을 사퇴하신 이후로 지금 대표직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보궐 개념의 전당대회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이번에 뭐 총리 총리로 내정자로 됐죠. 내정되시고 지금 후보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적으로 두 석에 대한 보궐 성격의 전당대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전체적인 전당대회를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준비를 하면 예. 7월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 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원내대표가 임시적으로 당대표 직무 대행을 또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 두 분이 이제 그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 13일 날 선출이 될 예정인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뭐 그 원내대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원팀으로서 당의 지도부 활동을 다 같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또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청래 의원과 예. 또 지금 박찬대 지금 직무대행께서 같이 두 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분만 있을지 아니면은 뭐 그 한두 분이 더 참여를 하시게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지금 당내에서 이제 민주당은 네. 어떤 계파를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파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 팀으로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고 그 기조는 계속해서 갈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네. 당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 야당과의 그 협치를 잘 이끌어낼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 선수가 누구일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또는 당원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든 원내대표 선거든 사실 누가 돼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왔던 문제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아니었겠습니까? 죄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모든 자리가 다 채워지게 되면 앞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 뭐 대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비판을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민주당에게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윤석열 전 정부의 교훈을 본다 그러면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고 싶어서 예. 강제화시켜서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3년 만에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큰 게 건강한 당정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뜻을 국정 철학을 당이 공유해서 반영하겠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럴 때는 다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의 뜻이 전부 국정에 전부 반영되고
견제할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딜레마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보완하는 게 결국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가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아까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아마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만 예. 지금 뭐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분 다 친명 중에 친명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예측을 한다 그러면 김 대변인은 당 소속이라 조금 좀 어려운 게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굳이 예측한다면 저는 박찬대 원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청래 전 최고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도 좋고 하지만 예.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돌출 행동이나 돌발 행동.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기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좀 돌출적인 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건 대통령의 지지율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박찬대 전 원내가 아마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뭐 대통령 뜻이라면 다 받들 때니까 예. 과연 이게 건강한 당정 관계에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가장 저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 혹시 원내대표도 점칠 그 수 있으세요? 원내대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는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데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권리당원 투표가 20%가 이번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예. 국회직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그 자신들의 정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뽑는 거지만 20%면 표로 환산하면 34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러면 최소한 원내대표는 또 정무수석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내대표는 정치적 공간을 좁히게끔 강성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권리당원 20%의 표의 항반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말하자면 그 교감을 위해서 당원들과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는 조금 예측을 합니다만 네.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예. 조금 저는 그 좀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당무 개입 이런 걸 또 의식하고 우려해서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도 당용 관계가 삐그덕대면서 또 엇박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용 관계. 당용, 용산. 용산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라기보다는 누군지를 이제 대략 이제 예상은 하실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신보다는 참모형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독자보다는 관리형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원 표심이 들어가는데 이 당원 표심은 또 대통령과의 조합을 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박찬대 이 당대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면 뭐 우리가 방송이니까요. 그냥 예. 전망하는 것이니까. 네네. 그렇게 조합을 따진다면 원내대표도 김병기 의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덜 강성인 쪽이라서 강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강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네. 그런 어떤 판단이 당원들로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대통령이 존재하고 이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쪽으로 당원들이나 네. 의원들의 판단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거에서 패하기도 하고 또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서 개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번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새 비대위를 꾸리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새로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친윤, 친한 이 두 개파 간의 갈등으로 조금 비춰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네.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친한계 쪽에 좀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나요? 뭐 굳이 친한계라기보다는 예.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 구주류가 얘기하는 비대위를 조금 더 연장해서 네. 가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차기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뭐 그러니까 저 추천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뭐 하더라도 예. 그 성격은 9월 초 전당대회를 위한 그 관리형 지도부에 한다고 딱 못을 박은 거죠. 네. 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건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9월 초로 못을 박은 거는 9월 초가 지나면 바로 정기국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9월 초까지 이걸 끝내줘야 예. 전열을 정비하고 대오를 정비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 여당에 맞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초 전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제 딱 이제 2달 정도 그럼 이제 사실 남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한동훈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새로운 쇄신파에서는 한동훈 또 기존에 이제 구주류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함으로써 다시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저는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용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과 예. 상황 인식은 매우 적확하고 용기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을 사실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대통령의 이중대였고 그다음에 예. 당의 당원 당규에서도 모든 것들이 당원의 뜻이 아니라 그 공천권자의 의중, 즉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이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새로운 여당이 된 그 민주당도 사실상 비슷한 처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더 여당이 그 국민의힘이 취약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의 임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 더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가 더 연장하자고 할 수는 있을 수 네, 있겠으나 네. 어쨌든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황골 탈퇴시켜 놓은 다음에 자신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예. 이 의지를 드러낸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더더군다나 9월 초 전대를 못을 박은 거는 어쨌든 빠른 쇄신과 혁신 없이 예.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당내 소용돌이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쇄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말까지예요. 예. 그럼 그 30일까지죠. 그 이후에 9월 전당대회라는 것을 누가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예. 말한 대로 될까?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예. 그 말들이 실천이 안 돼서 네. 이 지경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 보시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부분은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파장이 있었던 부분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 또 지원해주지 않았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김문수 또 전 후보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과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근본적인 처방은 뭐고 미래는 뭐다.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라도 이행을 하겠다. 그게 있다면 이제 보수가 일어설 힘이 있겠지만 예. 그것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툭하니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생각. 예. 또 김문수 전 후보 쪽에서는 우리는 절대 내줄 수가 없고 한 전 대표의 복권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예.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면 더 큰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김용태, 김문수, 한동훈 세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에게는 약속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뿐에 그치는 거 아니냐, 힘이 있겠냐, 지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차기 지도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하루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앞서서 이렇게 지르고 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르고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뭐 나가면서 우리도 함께 나가자. 뭐 사실관계는 뭐 그게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권성동 전 뭐 원내대표는 음모다 음모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강하게 그럴 반박을 수도 했죠. 없고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 비대위원장이 네. 거기서 자기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 원내대표가 나가면서 자신의 거취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고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총에서 이렇게 된 이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던 화두가 내일 이제 쟁점이 되겠죠. 예. 갑론을박이 벌어지겠죠.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겠죠. 그래서 예. 저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뭐 흔히 얘기하는데 개파 간에서 추천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이상 논란을 막기 위해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그 중진을 뭐 내세우느냐 예. 의원들이 합의하느냐 어쨌든 뭐 백가쟁명식의 방향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사람이 키를 줄 수밖에 없고 예.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추천권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향후 전당대회든 비대위원장 체제든 결국은 이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에 대한 큰 화두는 던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일 의총과 16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걸 어떻게 수렴해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쪽이 선출되느냐 예. 이게 저는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장에 이제 6월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의지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다음 주 1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헌법 84조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그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 직위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84조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헌법 정신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각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시비비를 하기 때문에 예. 뭐 헌법계나 다 여러 그 헌법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법부와 사법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예.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정말 예.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네.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위에 있는 동안은 그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사안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민주당 주도로 이걸 본회의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시던 그 본인들의 입장이 완강하다면 네.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정 안 되면은 입법적 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입장을 묻는다. 저는 그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평가하고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없이 작년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에 대한 심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그냥 단순 과반도 아니고요. 압도적인 과반 이상의 숫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 속에서 예.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국민들께서 1,730만 명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예.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예.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그 의지의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의지의 표현을 민주당은 받아 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 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독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 민의를 수용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김문수 전 후보 대선에서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회단식이라기보다는 국국의 축정식이다.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 없습니다. 예, 김문수 전 후보 대선 다음 날 운동하는 모습까지 막 사진으로 올라오고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배종찬 소장님이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이 향방을 예측할 때는 세 가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토크, 발언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움직이는 무브먼트, 행보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이거든요. 근데 발언상으로는 당대표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 네. 아,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예. 나가면 제가 정치 안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 예. 아무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네. 당대표 전당대회에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 자기 본인을 그렇게 자꾸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 더미에 떠미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이제 당권에는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정확하게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한 번도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할 때 확실히 안 나가실 거면 여기에다 사인을 해달라. 아무 절대 안 그렇게까지 하죠. 또 예. 절대 안 합니다. 아.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보인데 네. 국립현충원을 가죠. 예. 환호성을 지금 듣고 있죠. 그다음에 또 등산을 하면서 이 이른바 산 자연 헬스장인가요? 여기서 뭐 대형 훌라후프와 네. 뭐 턱걸이 하는 모습이 턱걸이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 건강한 모습 이걸 예. 보면은 네. 또다시 의욕을 돋구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인데 네. 지금 41.15%를 얻은 대선 후보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저는 뭐 연령대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초대형 훌라후프에 저는 저 하나도 못 돌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예, 예. 나이는 사실은 나이가 아닌 거죠. 나야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예. 어찌 보면은 이건 100% 당권 도전 아닐까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갈 것 같다. 전당대회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 나는 절대로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 뭐 이건 없지 않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때 당시에도 상당히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배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그 환경 부분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예.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도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상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로 도전하셨던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전해에 있었던 작년 여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셔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때 경쟁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경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게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의미 있는 견제 세력으로 얘기한다면 김문수 후보 말고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환경이고 네. 그런 것을 아마 본인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지금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칩거를 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두문불출하시면서 뭐 사람들이 연락이 왔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행보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내시는데 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특히 그리고 어제는 병원에 가시는 길이라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앞에 나선 셈이 되었어요. 아. 저런 모습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만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한 행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그 모습은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어제 서초역 일대를 좀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찍혔는데 이게 마침 또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가 열렸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참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는 병원에 가던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수영 평론가님, 김진욱 대변인님의 말씀처럼 대선에서 이제 실패한 패장이 너무 노출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당권에 나서려는 거다라고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예. 2017년 이후에 우리 정치권의 한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선 패배하면은 예.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잠시 휴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정치적인 약간 좀 본인이 약간 사라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는데 예. 2017년 대선 끝나고 다시 그때 2등을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바로 당대표 도전해서 또 됩니다. 예.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2022년 대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던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개항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당대표의 연임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사이에 우리 정치가 약간 뉴노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패배한 그 제2당의 후보가 바로 정계 은퇴하거나 뭐 좀 정치적 휴직을 갖는다. 네. 이건 이제는 사라진 패턴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전 후보도 지금 여기에 지금 되는 거죠. 이번에 현충원 참석할 때 보면은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을 성큼성큼 가지 않습니까? 네. 전 후보가 현 당대표의 앞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요, 전 상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단 이번 물론 이제 당의 현역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냐는 중요하겠지만 네. 이번에 바로 직전에 어쨌든 41%를 득표했던 당의 간판이었고 깃발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열기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정확한 지점은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아마 지금의 이런 권력 공간들을 내주지 않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어렵게 쌓아올린 공간인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쓰레기 더미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쓰레기 치우러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예고된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원내대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전당대 시기가 언제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구도 싸움에서 이제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던 41%를 네. 어떻게 또 당심들이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당권 가도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본인보다는 주변에서 좀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서일까요?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는 당을 개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언뜻 빨리 전당대회 치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일찍 치르면 치를수록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따끈따끈하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굉장히 청렴하다. 네. 굉장히 또 우리 보수의 새로운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전형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여세를 몰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일 뿐입니다. 네. 당의 공식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 하도 국민의힘은 비상이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비대위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다니지만 실제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어쨌든 지금 이 전 윤석열 정부의 파면이란 이번 선거 패배를 건너가지 못하는 이상 네. 그것이 어떤 지도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 어쨌든 조기 전대는 저는 네. 김문수 후보 측이든 한동훈 후보 측이든 지금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전대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근본적인 국민의힘의 변신과 혁신과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문수 전 후보가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 한동훈 전 대표 견제도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절연보다는 일종의 관계 재구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계속 유지되면 그 지지층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재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8월이든 9월이든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집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지금의 이 주류인 친윤 성격,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배제되는 주류가 되겠죠. 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쭉 유지하겠다, 이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반성과 또는 혁신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네. 의무는, 이 질문은, 또 과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하와이에 지금 계속 계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의 폭격을 쏟는 수준으로 아주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선 이틀 전부터 한일이 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있던 당을 나와버렸지.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 나와버렸지. 임의 쇄신 시도나 전당대회가 약간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굉장히 넓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이준석 후보와 협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지만은 결국 모든 거는 홍준표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비판의 발언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정계 은퇴했는데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정계 은퇴 안 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국민의힘만 탈당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당을 탈당했을 뿐이지 정계를 은퇴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저는 제가 보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 배종찬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정치인의 그 세 가지 요소, 토크, 그다음에 네. 그 무브먼트, 오케이션, 세 가지 지금 보면은 현역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역보다 더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뉴스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홍 전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 이번 대선 결과가 좀 미묘합니다.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두 자릿수 참패,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 이럴 경우 조기 복귀를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허물어진 판을 다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묘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득표가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고, 예. 이준석 후보가 8% 정도 남짓 표를 얻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애매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저 홍준표 전 시장이 꿈꿨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네. 국민의힘의 두 자릿수 패배,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가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홍 전 시장이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극대화하면서 복귀할 수 있는 시기도 보는 거지만, 네.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지금 면밀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는 행보와 판단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귀국하면 일단 정치 복귀할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향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소리를 막 쏟아냈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정계 복귀를 한다면 뭐 민주당 아니면 개혁신당
이쪽과 또 손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한다면. 민주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혁 신당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실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로 출국할 때 그 자리에 유일하게 갔었던 게 이준석 그 전 후보였고 이준석 의원에게 덕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서 네. 그 이후에 하와이에서 지속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힘이 되는 비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국민의힘은 이미 썩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뭐 썩은 나무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인이 후견인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어느 쪽일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라면 이준석 후보 쪽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쪽으로 네. 이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에 난사하고 국민의힘을 흔들므로써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쪼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그 효과에서 튕겨져 나온 그 부분을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쪽으로 몰아줄 가능성 그것도 뭐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들리는 얘기는 이번 주에 귀국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러면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거든요. 긍정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정치인 홍준표의 최대 위기로 보입니다. 내가 간다 하와이 이랬는데 지금은 언제 가나 서울 대구 갈 자리가 없어요. 아, 자리가 그러니까 없다. 언제나 자리를 찾아갔던 홍준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수진도 쳤단 말이거든요. 대구시장 자리도 내려놓을 정도로 항상 그 공간을 파고드는 그 돌파력 자체가 타고난 정치인이죠. 내가 한다 이러면서 네. 막 정말 사자고를 터뜨릴 정도의 정치인인데 네. 지금은 난감해진 겁니다. 이른바 하와이 난감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언제 이 블루 하와이안 옷을 벗고서 한국으로 들어가나 예. 이게 어려워진 거죠. 알로하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전 후보가 사실상 이 정치인 홍준표 자리를 대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거듭하면서 귀국 날짜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번 여쭤보면요. 이준석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제명 움직임까지 일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뭐 후원금 3억 원을 돌파해서 뭐 선거 비용 문제도 없고 막 거의 흑자를 냈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론이 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고 지금 본인이 제가 보기에 지금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나타난 표심은 이준석 후보에게 성찰과 조금 자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작이 젖었으면 말리는 게 순서입니다. 마른 다음에 불을 피워야지 억지로 네. 불 피우려고 휘발유 부으면 사고 납니다. 그런 측면을 이준석 의원이 잘 좀 숙고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